안녕하세요. 저는 택배 일을 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그때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중이라 글을 적고 있는 지금도 손이 떨릴 만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려고 노력 중이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저를 절망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년 전에 전 남편과 결혼 생활하면서 문제가 생겨서 이혼까지 고려할 정도로 저를 힘들게 만들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남편의 행동이 좀 이상해지기 시작했는데 다니던 회사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았어요. 전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 입사를 하게 된 회사에서 처음 몇 달은 잘 다니다가 회사의 단점이 하나둘 보이게 되었는지 불만을 털어놓길래 남편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끔 힘이 될 수 있는 말들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때가 남편과 결혼 생활한 지 딱 2년 차 되는 해였는데 그동안 직장을 꽤 많이 옮겨 다녀서 제가 많이 힘들더라고요. 2년 동안 직장만 5번이나 옮겼으니 저도 얼마나 속이 답답했겠어요. 그래도 내색 한 번 한 적 없이 남편이 잘 해낼 거라고 믿으면서 최대한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짜증은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심해지길래 뭔가 저에게 말하지 못한 고민거리가 있는 것 같아 하루 날 잡아 남편과 술 한잔하면서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최대한 살살 구슬려서 속에 있던 감정을 끄집어냈는데 남편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들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정말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말이 쏟아져 나와 경악을 했는데 그동안 남편이 왜 저에게 짜증을 냈는지 한 번에 이해할 수 있었고 너무 큰 실망감과 앞으로의 미래가 보이지 않아 절망감의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솔직히 당신이 버는 돈으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가 있는데 굳이 나까지 일을 해야 돼? 당신 택배 일로 꽤 많이 벌고 있잖아. 돈벌이가 되는데 나까지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일을 해야 되겠어? 힘들다고 계속 얘기하면 어느 정도 눈치챘어야지. 내가 일하기 싫다는 걸 계속 표현하고 있는데도 왜 모른 척 하는 건데? 나는 충분히 눈치 줬다고 생각하는데 당신은 그게 아니었나 봐. 나 원래 한 직장에 오래 다니지 못해. 지금까지 당신과 결혼하면서 그래도 꽤 오래 버틴 거야. 나도 노력할 만큼 한 거 같으니까 당분간 좀 쉴게. 당신이 나 대신 고생 좀 해줘. 나를 위해서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요즘 회사만 나가면 하는 말이 나보고 시간 때우러 왔냐는 말밖에 안 해. 그런 말까지 들어가면서 내가 일할 필요는 없잖아. 더러워서 내일 때려치우려고 사직서까지 준비해놨어. 나 좀 쉬게 해줄 수 있지? 당신이 원하는 그 시간이 언제까지인데? 나도 택배 일하는 게 체력적으로 얼마나 힘든지 알아? 처음엔 돈이 좀 된다고 해서 시작한 일인데 하면 할수록 택배 일이 너무 힘이 들더라고. 그래서 다른 일자리 좀 알아보려 했는데 그동안 벌어왔던 것도 있고 돈 나갈 곳도 많아서 지금까지 참고 일해왔었어. 나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너무 힘들어. 그런데 내가 왜 당신한테 힘들다는 말을 단 한 번도 안 했는지 알아? 당신이 매일같이 퇴근하고 들어오면 퇴사하고 싶다는 말을 하는데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당신이 일을 또 그만두면 나는 택배 일에 손을 놓지 못하잖아. 어차피 결과는 뻔한데 굳이 나까지 힘들다고 얘기해봤자 해결되는 것도 없을 것 같아서 당신한테 나 힘든 건 얘기하지 않았던 거야. 내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이런 나를 보고 당신도 힘을 낼까봐 쉬지 않고 노력했던 건데 이런 식으로 나에게 실망을 안겨줄 거라곤 꿈에도 몰랐어. 그래서 그동안 나한테 하루도 빠짐없이 짜증을 냈던 거야? 일 그만둘 생각 절대 하지 마. 나는 집에서 놀고 먹는 꼴 절대 못 봐. 사지 멀쩡한 사람이 집에만 박혀 있으면 나랑 뭐하러 결혼했어? 당신이랑 결혼을 왜 했냐고? 내가 좀 더 편하게 살 것 같아서. 그리고 집안일까지 해주잖아. 거기에다가 음식까지 잘하니까 나는 아싸 땡큐지. 당신이 뜯어 말려도 나는 무조건 내일 사직서 낼 거야.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지긋지긋한 회사 생활
더는 못 해먹겠어. 내일부터 당신이 나를 위해 고생 좀 해줘. 너 정말 정신 나갔구나?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택배 일이 쉽게 돈 버는 직업인 줄 착각하는 너의 그 잘못된 생각을 뜯어 고쳐야 되겠네. 남편의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된 저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와 결혼을 한 이유가 서로 행복하기 위해서 좋은 미래를 꿈꾸기 위해 선택한 삶인 줄 알았는데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다는 걸 알게 됐을 땐 앞으로 이 사람과 함께 살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시부모님께 알렸어요. 당연히 남편 보고 정신 차리라고 한마디 해줄 줄 알았는데 충격적이게도 시부모님은 정반대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들었을 때 남편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도 충분히 알 수가 있었고 조금의 고민도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남편과 이혼을 하겠다는 말을 꺼내게 되었습니다. 이깟 일로 이혼을 하겠다고? 나는 오히려 네가 더 이해가 안 되는구나. 내 아들이 일이 힘들다고 해서 당분간 쉬고 싶다는 건데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거니? 네가 어느 정도 수익이 보장이 되니까 당분간 내 아들이 다시 마음 잡고 일할 수 있게 희생해줘도 되는 거잖니? 부부가 그 정도도 못해줘? 전화통화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은 아예 일할 생각이 없다니까요. 처음부터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 먹고 살 생각만 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놈한테 뭘 바라고 같이 살아가겠어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한 푼이라도 더 모아야 하고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가서 아이 낳고 키워야 하는데 그런 계획들이 산산조각 났다고요. 이 사람과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데 뭘 더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 사람과 결혼한 게 평생 무료봉사하려고 같이 사는 건 줄 아세요? 집안의 가장이 됐으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에서는 충실해야죠. 어떻게 저런 마인드를 가졌는데 봐주라는 말이 나와요? 내 아들이 원래 끈기가 좀 없는 편이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은 많이 나아진 편이다. 앞으로 조금씩 좋아질 테니까 마음 넓은 네가 이해 좀 해주면 안 되겠니? 부족한 생활비 그건 내가 어느 정도 충당해 주마.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해라. 사람이 누구나 다 갖출 수는 없는 거잖니? 그래도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이까진 일로 이혼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라. 내 아들이 잠깐 머릿속을 정리하는 동안 내가 어느 정도 생활비 지원해 주마. 아버님, 이건 생활비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 살아가는 게 힘들 정도로 심각한 일이고 제 인생이 걸린 중요한 문제예요. 당신 정말 이럴 거야? 나랑 이혼해서 당신이 얻는 게 뭔데? 우리가 함께 살아온 세월이 너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갈 수 있겠냐고. 당연히 힘들겠지. 우리가 연애하고 결혼 생활한 것까지 4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안 힘들 수가 있겠어? 그렇다고 이대로 유지할 순 없어. 당신이 집안의 가장이면 그에 맞게 행동해. 결혼 생활은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잖아? 제일 중요한 걸 하지 못한다면 나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이혼을 결정할 거야. 지금도 많이 참았어. 애도 못 낳는 게 어디서 지금 큰 소리야? 애라도 낳았어 봐라. 내 아들이 더 책임감 있게 생활했겠지? 너한테도 잘못이 있는 건데 왜 내 아들만 탓하는 거야? 애 낳을 생각 없으면 나도 너 필요 없다. 가서 택배 일이나 하면서 평생 혼자 살던가. 언제까지 내가 참고 이해해주길 바라는 거니? 애 안 낳을 거면 당장 이혼해. 시부는 이혼만큼은 안 된다고 했지만 시모는 아이도 낳지 않고 자기 아들 이해해주지 못할 거면 당장 나가라면서 저에게 되레 화를 내며 얼굴을 붉혔어요. 남편은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너무 크게 만든다면서 오히려 저를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이가 없어 더 이상 대화를 섞고 싶지가 않았어요. 저는 시모에게 아이도 낳지 않을 거고
남편과도 더 이상 부부관계를 이어갈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하자 시모는 제 말이 끝나는 순간 저를 강하게 밀치며 시댁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다시는 시댁에 얼씬도 하지 말라면서 막말을 쏟아낸 뒤 현관문을 강하게 닫았는데 바로 문이 열리더니 남편이 저를 뒤따라와 제 차에 올라타려 하길래 차라리 잘 됐다 싶었어요. 남편이 뭘 잘못했는지 확실하게 느끼게 해주고 싶어 친정집으로 차를 돌린 뒤 부모님께 그동안 참고 말하지 않았던 남편의 행동에 대해 전부 다 털어놨어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남편을 향해 골프채를 들어 사정없이 휘둘렀습니다. 남편은 분노한 아빠를 피해 도망 다니면서 자기가 왜 맞아야 하냐고 억울해하고 있었어요. 자네가 왜 맞아야 하는지 몰라서 물어? 내 딸 고생 안 시키겠다고 데려가 놓고 사계절 내내 남을 비오듯이 흘리면서 택배일 하는데 미안하지도 않나? 자네는 아무런 감정도 없는 거야? 고생하는 내 딸 앞에서 어떻게 주벌 뻗고 받아먹겠다는 말이 나와? 좋게 생각을 하려 해도 자네의 괘씸한 모습을 도저히 조용히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네. 오늘 다리 하나는 내 집에 놓고 가야 될 거야. 당장 이리 안 와? 앞으로 어떻게 할 텐가? 정말 내 딸이랑 이혼할 거야? 아빠, 그러다 사람 잡겠어요. 아, 그만 좀 해요. 내가 봤을 때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정도 일 가지고 왜 일을 크게 만드세요? 아, 정말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겠네. 언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지금까지 살면서 아빠가 저렇게까지 흥분하는 거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어? 저 인간이 얼마나 실망스러웠으면 이렇게까지 하시겠냐고. 너는 부부일 가지고 동네 창피하게 집에까지 와야 되겠어? 힘들어서 잠깐 일 좀 쉬겠다는 게 뭐가 잘못된 건데. 너 혼자 벌어서도 충분히 생활 가능하면 기다려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나였으면 이해해주고 넘어갔겠다. 몰아세운다고 달라지는 게 있니? 시간을 두고 잘 구슬려서 일자리 알아볼 수 있게 할 수도 있잖아. 아, 그래. 저 형 말이 다 맞네. 나도 평생 놀고 먹을 생각만 한 건 아니었다고. 회사 생활하면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좀 쉬고 싶은 것 뿐이었다고. 너는 몸으로 하는 택배 일이라 땀 흘리면서 스트레스를 풀잖아. 나는 사무실에만 처박혀 있어서 스트레스를 풀지 못해서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아버님도 이제 그만하세요. 저도 다 생각이 있으니까 일단 저 좀 믿고 기다려주세요. 오래 걸리지 않고 일자리 알아보겠습니다. 아, 제발 골프채 좀 내려놓으세요. 뭘 내려놔? 내 딸을 힘들게 하고 눈물까지 뽑아냈으면 다리 하나는 내놓을 각오를 해야지. 오죽 힘들었으면 내 집에 찾아왔겠나? 절대 가만두지 마요. 아, 엄마까지 왜 그래? 아, 제발 그만하라니까요. 좋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를 왜 계속 크게 만들려는 건데. 다리 하나 없어지면 뭐가 달라져요? 다리가 있어야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웬만하면 이해하고 넘어가겠는데 제부가 너무 불쌍해서 더는 못 보겠네. 아빠, 당장 그 골프채 이리 줘요. 언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빠가 저 사람의 잘못을 묻고 있는데 왜 골프채를 뺏어 드는 건데? 저 인간 편을 들어주는 언니 정신 상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지금까지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살았으니 내 입장에 대해서 당연히 이해를 못하겠지. 이러니 언니가 지금까지 결혼을 못하고 노처녀로 살고 있는 거라고. 친언니가 남편을 감싸는 행동에 많이 당황했어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모습이라 많이 당황스러웠는데 이 모든 게 저로 인해 시작된 거라는 어이없는 말도 늘어놓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언니가 제가 아닌 남편을 감싸고 도는 말에 부모님도 많이 놀라셨는지 당장 방으로 들어가라면서 화를 냈습니다. 부모님이 언니와 언성을 높이면서 싸우는 틈을 타 남편이 집에서 도망을 쳤어요. 그날 부모님과 저는
편을 들어주지 않은 언니와 한바탕 싸우게 되었고, 언니는 제가 오버하는 거라면서 이해하지 못하더니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때부터 언니와의 사이는 심각할 정도로 안 좋아지게 되었고, 전륜까지 끊어낸다는 말까지 나와버렸는데도 언니는 제 입장을 조금도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편의 잘못된 행동 하나로 저희 가족에게도 분열이 생겼는데, 남편은 이런 상황을 정리해주려고 하기보단 오히려 더 당당하게 나오는 모습에 화가 나 이혼 서류를 집어 던졌고, 남편도 저와 사는 건 더러워서 못 살겠다면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저는 결혼 생활 2년 만에 각자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고, 다시는 얼굴 볼 일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끝으로 남이 되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끝으로 저에겐 부부 생활이 안 좋은 기억으로만 남아버려 2번 다시는 결혼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려버렸습니다. 이혼한 지 벌써 7년이나 지났는데 언제까지 혼자 지낼 거니? 이제 택배일 그만하고 그동안 모은 돈으로 다른 일을 알아보는 건 어때? 한 번 실패했다고 언제까지 혼자 살 건데? 지켜보는 엄마 아빠도 생각해야지. 너희 언니는 그때 이후로 우리야 평생 얼굴 안 보고 살겠다더니 어디서 뭘 하면서 살고 있길래 7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는지 정말 답답하다. 사람 하나 잘못 들어와서 우리 집안이 이렇게까지 무너지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너라도 좋은 남자 만나 자리 잡으면 엄마가 마음이라도 편하겠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요즘 잠도 못 자고 밥맛도 없어서 살이 5kg나 빠져버려서 우울증까지 온 것 같다. 엄마, 전에도 말했잖아요. 남자 만날 생각 없다고. 그때 너무 크게 되어서 더 이상 인연을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그냥 혼자 사는 게 속 편해요. 엄마는 7년 동안 묵묵히 일만 하는 제가 걱정이 됐는지 남자를 만나보는 게 어떻겠냐고 했지만 저는 이미 결혼 생각을 아예 접었어요. 좋은 인연을 만들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 과거의 아픈 기억이 아직까지 머릿속에 남아있어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 부부 문제로 언니와도 한바탕 싸우고 난 뒤 연락이 끊겨버렸기 때문에 누군가를 마음 편히 만날 수도 없었어요. 가족과 싸웠다고 천륜을 끊어낼 거라곤 정말 예상도 못했었죠. 누구나 생각의 차이는 있는 거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언니와도 다시 사이가 좋아질 줄 알았는데 갑자기 잠적해버려서 상당히 당황스러웠어요.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을 거라 생각하며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 믿고 그렇게 언니와도 연락이 끊긴 채 살아간 지 7년의 시간이 지나가던 어느 날 택배가 마지막 한 집만 남아 서둘러 목적지에 도착해 물건을 가지고 초인종을 눌렀는데 잠시 뒤 현관문이 열렸어요. 그런데 현관문을 열고 나온 한 어린아이가 저를 바라보면서 엄마가 집 안으로 들여놔 달라고 했다 하길래 꽤 무거운 물건이라 아이가 들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아 집 안으로 들여다 놓은 뒤 밖으로 나가려는데 그 순간 제 눈에 들어오게 된 충격적인 풍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를 쳐다보고 있던 아이가 제 어릴 적 모습과 붕어빵처럼 닮아 보여 좀 놀라긴 했었는데 거실 벽에 붙어있는 커다란 액자를 보는 순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의 엄마와 아빠의 결혼 사진을 보게 됐는데 충격적이게도 사진 속의 인물은 언니와 전 남편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가 몇 살인지 물어봤는데 저를 바라보고 있던 아이가 6살이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머릿속이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그렇게 온몸이 굳어버린 채 액자 속의 사진을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 쨍그랑 소리와 함께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에 고개를 돌려보니 언니가 당황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아무 말도 없이 언니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유리컵이 깨지는 소리에 방문이 열렸고 그 안에서 전 남편이 튀어나와
언니가 다친 곳은 없는지 몸 상태를 살펴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전 남편도 저와 눈이 마주치게 되었죠. 지금 너희들 내 옆에서 뭐 하는 짓들이야? 내가 두 눈 뜨고 살아있는 걸 알면서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어? 정말 둘이 나 몰래 결혼한 거야? 저기, 일단 언니 말 좀 들어봐. 전부 다 설명할게. 지금 상황만 봤을 땐 충분히 오해 소지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듣게 되면 이해가 될 거야. 그래. 이 사람과 나는 당신이랑 이혼하고 만나게 된 거야. 법적으로 완전히 남이 되고 나서 만난 거라니까. 그럼 아무런 문제도 없는 거잖아. 너희 둘 다 미쳤니? 나랑 결혼했으면서 어떻게 우리 언니랑 결혼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보고 지금 이 상황을 받아들이라고? 네가 지금 많이 놀랐고 충격받은 건 알지만 사람 감정이라는 게 어떻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너랑 이 사람이 이혼하고 나서 개인적으로 몇 번 만난 적이 있었어. 그냥 단순히 술 한잔 하려 했던 건데 나는 네가 이 사람과 결혼 생활하는 동안에도 어느 정도 호감이 있었기 때문에 대화라도 좀 나눠보려고 부르게 됐던 건데 원래 사랑에 빠지면 눈에 뵈는 게 없잖아. 이 사람이 우리 집에 처음 너랑 인사 왔을 때부터 사람 참 괜찮아 보여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미 둘이 결혼식을 올렸는데 내가 뭘 할 수가 있겠어. 나랑은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네가 갑자기 이혼을 하겠다고 통보를 하는데 나는 그 말을 기회로 받아들였고 이혼을 하자마자 위로차 한두 번 만나다가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졌던 거야. 내가 갑자기 사라졌던 이유도 너랑 부모님과 싸운 걸 핑계로 잠적하긴 했지만 이미 나는 이 사람과 만나는 동안 서로 떳떳지 않다 보니 인적이 드문 호텔에서 만나서 아이까지 임신을 했었어.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가족이 아닌 시부모님께 직접 찾아가서 전부 다 설명을 드렸지. 내가 이 사람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거에 처음에는 놀라셨지만 아이를 원했던 시어머니께선 적극적으로 결혼을 허락하셨고 나는 너 몰래 비밀리에 결혼식까지 올린 뒤 이 사람의 아이를 출산해서 지금까지 잘 살아오고 있었던 거야. 네 눈엔 부족하고 성이 안 차는 사람이었을지 몰라도 내 눈엔 이 사람밖에 안 보였어.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가 있겠지만 나는 이 사람이 백수여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 어차피 내가 일하나 이 사람이 일하나 비슷한 돈벌이고 아이도 키워야 하기 때문에 이 사람 보고 육아하라고 했어. 행복은 어떻게 만들어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당신과는 2년의 결혼 생활을 끝으로 정리가 됐지만 지금 이 사람과는 벌써 7년의 시간을 함께 해왔어. 당신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나한테 잘해주고 있고 우리는 지금까지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을 정도로 부부 금실이 정말 좋아. 그렇게 금실 좋고 떳떳한데 왜 숨어 살아? 아예 대놓고 온 동네 다 떠들고 다녀. 동생 전 남편이랑 살림 차렸다고. 왜? 아빠 엄마가 이런 사실을 알면 쓰러지게 될까봐 그게 걱정돼서 나타나지 않았던 거니?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 괜히 나 때문에 혈압 올라 쓰러지시면 어쩌려고? 그냥 이렇게 나는 원래 없는 존재로 받아들이고 살면 좀 더 마음이 편하잖아. 아빠 엄마한테는 말하지 마. 엄마 아빠 혈압 올라 쓰러지는 꼴 볼 거야? 너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택배 일 하고 있구나? 재혼은 했고? 상태를 봐선 남자를 만나고 있는 것 같진 않은데 설마 지금까지 일만 하고 산 거야? 너한테 맞는 남자 찾아서 다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내 걱정하기 전에 너희들부터 걱정하지 그래?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구워 삶을지 고민 중이거든. 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도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어차피 너는 결혼만 했지.
아이는 낳지도 않았잖아. 그러니 상관없는 거 아니야? 너는 너 인생 살면 되는 거고 나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언니와 전 남편은 제 앞에서 엄청 당당했어요. 7년 만에 만난 언니가 전 남편과 가족들 몰래 결혼을 했고 전 시부모님은 이미 이런 사실까지 전부 다 알면서 숨기고 있었다는 게 저에겐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었죠. 제가 할 수 있는 건 딱히 없었어요. 이런 사실을 부모님께 알리는 방법이 그들을 무너뜨리게 하고 복수할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이었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들어 아빠한테 전화를 하려는 순간 언니가 급하게 달려와 제 핸드폰을 뺏어 던져 버렸습니다. 그날 참고 참았던 분노가 머리끝까지 올라가 언니의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어 버렸고 저와 언니 사이를 뜯어 말리는 전 남편의 머리채까지 잡아 바닥으로 패대기 쳐 버렸습니다. 언니는 조용히 돌아가라고 했지만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라 아무 말도 들리지가 않았어요. 전 남편은 집안에서 난리치지 말라며 저를 밖으로 내보내려 하길래 전 남편의 얼굴을 향해 사정없이 손을 올려 버렸어요. 그러자 전 남편 또한 화가 났는지 저에게 손을 올리더라고요. 언니는 이미 애 아빠고 세월이 많이 지난 만큼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다면서 조용히 살고 있던 본인 가정을 무너뜨리지 말라고 붉어진 얼굴로 저에게 화를 내고 있었네요. 그렇게 언니 집에서 한바탕 난리를 친 뒤 바닥에 떨어져 있던 핸드폰을 들고 집 밖으로 걸어 나와 아빠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눈물을 쏟아내면서 이 사실을 전부 다 폭로하게 되었죠. 아빠는 말도 안 된다면서 제가 있는 위치를 알려달라 하길래 집 주소를 불러준 뒤 집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아빠가 엄마와 함께 언니의 집에 도착했어요. 아빠는 현관문을 열 때까지 강하게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결국 전 남편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빠는 주먹을 쥐고 있던 손을 전 남편에게 날렸어요. 언니는 자기 남편의 얼굴에 손을 올렸다고 7년 만에 만난 부모님께 당장 나가라면서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본인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문제로 전 남편이 전 시부한테도 연락을 했는지 현관문을 급하게 열고 들어왔어요. 온 가족이 모두 모여있는 상황에서 좋은 대화는 오고 가지 않았고 험한 말들이 계속해서 이어졌는데 전 시모가 조용히 잘 지내고 있던 가정에 불행을 만들었다며 저희 부모님이 본 앞에서 제 뺨에 손을 올렸어요. 엄마는 제가 시모에게 뺨을 맞자마자 눈이 돌아버려 시모의 양뺨에 번갈아 손을 올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몸싸움이 시작이 되었죠. 저도 7년간 쌓아왔던 분노를 그날 한꺼번에 모두 표출하게 되었고 부모님도 이 문제를 조용히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서로 흥분한 상태에서 서로를 노려보고 있었는데 시모가 이런 상황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갑자기 혈압이 올랐는지 목덜미를 잡고 쓰러져 정신을 잃었어요. 전 남편은 시모에게 정신 차리라면서 흔들어 깨우려 했지만 의식을 완전히 잃어버려 전 남편은 시모를 급하게 차에 태워 시부와 함께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네요. 언니도 그 뒤를 따라가려 했는데 엄마가 막아서더니 언니의 팔을 잡곤 할 말은 끝내야 하지 않겠냐고 화를 냈습니다. 언니는 엄마를 뿌리친 뒤 급하게 전 남편의 뒤를 따르려 했는데 아빠가 언니의 뺨에 손을 올렸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언니가 동생에게 상처를 주면 되겠냐고 화를 내며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현관문을 가로막았습니다. 언니는 정신 나간 여자처럼 난리를 치더니 아빠에게 물건을 집어던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언니가 거친 숨을 고르면서 저희 가족을 노려보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울렸어요. 언니는 곧바로 전화를 받았는데
갑자기 얼굴 안색이 바뀌더니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엄마가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고 물어보는 말에도 답을 하지 않은 채 아빠를 밀친 뒤 현관문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언니의 핸드폰에서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길래 제가 전화를 다시 받았는데 그 순간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네요. 전 남편이 급하게 병원으로 향하던 도중 사고가 나서 가족 3명 전부 위급한 상태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신호 위반과 과속을 하다가 경찰이 붙었는데 마음이 급한 전 남편은 잠시 멈추라는 경찰의 말을 무시하다가 커브길에서 속도가 높아진 차를 제어하지 못해 뒷바퀴가 미끄러지면서 그대로 가드레일에 추돌하게 됐는데 뒤에 오던 트럭이 그대로 밀어버려 전 남편의 차량이 밑으로 깔려 들어가 버린 큰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게 된 저희 가족 모두 응급실로 향하게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전 남편은 식물인간이 되었고 시부는 현장에서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뇌출혈로 인해 아직까지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언니는 이런 상황이 저 때문에 일어난 걸로 몰아가고 있어요.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언니가 전 남편과 저 몰래 7년간 함께 살아왔으면서 이런 사실을 숨겨서 문제가 커진 건데 이게 제 탓인가요? 지금 현재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아직까지 믿어지지가 않네요. 너무 절망적이고 꿈을 꾸는 것만 같습니다. 절대로 해선 안 될 행동을 저질러 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제 잘못이라는 게 너무 억울합니다. 언니가 저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처럼 저도 언니를 용서할 수 없네요. 아마 서로 평생 원망하면서 살겠지만 어쩔 수 없는 결과였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만 제 기억에서 그 인간들을 잊어버리고 싶습니다. 한 번뿐인 제 삶이 이렇게까지 힘들 줄 전혀 몰랐는데 저에게도 언젠간 좋은 일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택배일 하는 게 쉽진 않지만 땀 흘리며 일하는 시간만큼은 안 좋았던 기억을 잊어버릴 수 있어서 택배 일을 그만두지는 못할 것 같네요. 제 기막힌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추워진 날씨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살고 있는 여성이에요. 어떻게 처음부터 시작해야 할지 두서가 없을지라도 재밌게 들어주세요. 저는 언제나 자신감 넘치고 늘 당당했던 여성이었어요. 화목한 부모님을 보고 자라서 결혼이라는 로망이 가장 컸었고 하루라도 빨리 저희 부모님처럼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라왔어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하고 나서 같은 회사 타 부서 사람과 눈이 맞아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 상급자였고 그는 직속 부하였지만 상관하진 않았어요. 남편이 저를 밤낮으로 쫓아다녀 시작한 결혼 생활이었는데 모두 그러하듯 처음엔 별도 달도 따다 줄 것 같던 남편이 변한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난 2년제 나오고 넌 4년제 나왔다고 지금 날 무시하는 거잖아. 그 눈빛 뭐야? 사람 무시하는 태도잖아. 네가 아무리 나보다 직장 상사라고 해도 나 무시하는 건 못 참아. 지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다고 감히 나를 무시해? 뭐해라니까? 내가 당신을 왜 무시해? 그리고 왜 거기서 2년제, 4년제가 나와? 당신 참 웃긴다. 아무리 피해망상이 있어도 그렇지. 어떻게 나한테까지 피해망상이 있을 수 있어? 그러지 마. 당신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다시 돌아와. 니네 팀 김대리 말 못 들었어? 너 보고 남편 보는 눈이 소박하대잖아. 근데 넌 거기에 웃어 넘겼잖아. 그게 나 무시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럼 거기서 상심 지키고 싸우기라도 할까? 참, 내가 아니면 된 거지.
뭘 그런 거에 일일이 신경 써? 그리고 애초에 그럴 거였으면 나랑 결혼을 왜 했어? 매번 이러려고 나랑 결혼했니? 당신 이렇게 자격지심 많은 줄 진짜 몰랐어. 자격지심? 그래, 나 자격지심 있다. 어쩔래? 사람들이 2년제라고 얼마나 무시하는데 넌 서러움을 모르잖아. 애초에 학력 제한 없이 자긴 경력자로 들어온 건데 뭘 그렇게 학력에 연연해? 예전 당당하던 모습은 어디 간 거야 정말. 절 처음 만났을 때 남편은 부하 직원이었지만 당당했고 본인 커리어에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격지심 없는 그 모습에 반해 결혼을 결심한 것이었지만 결혼을 하고 보니 남편은 그 누구보다도 자격지심에 똘똘 뭉친 사람이었죠. 저 역시 그런 남편을 보는 것이 참 힘들었고 기분이 좋을 땐 매우 잘해주는 남편이었지만 기분이 안 좋으면 바로 자격지심이 나오는 남편이어서 그런지 매번 제가 남편의 눈치를 살펴야 했어요. 그러던 중 남편은 저에게 퇴사를 권유했고 시댁도 그걸 원하셨죠. 아이를 낳고 살았지만 한 번도 퇴사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남편과 시댁에서 퇴사를 권유한다는 게 당황스러웠어요. 일 욕심이 많았던 터라 여자의 몸으로 끝까지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기에 퇴사 얘기가 달갑지만은 않았답니다. 너랑 싸우는 것도 지겹다. 그냥 네가 회사 그만두면 안 돼? 같은 회사 다니니까 더 비교되고 사람들도 나랑 왜 결혼했는지 의아해하잖아. 그 꼴 보기 싫다. 그냥 네가 그만둬. 넌 능력 있으니까 어디든 갈 수 있을 거 아니야. 난 여기서 잘해가지고 진급도 해야 돼. 2년째 나온 내가 어딜 가겠어? 내 부탁이니까 네가 그만두고 다른 회사로 이직해 주라. 회사 사람들 눈치 보기 싫어. 그래, 우리 아들 말 틀린 거 하나 없어. 어디 여자가 남자보다 잘나면 되겠니? 물론 모르고 결혼한 건 아니지만 결혼하고 보니 사사건건 너네 회사 사람들이 비교하느라 우리 아들이 스트레스 받잖아. 그러니까 네가 그만둬라. 그게 가정의 평화야. 그리고 유찬이도 이제 엄마 손이 필요할 나이인데 네가 그렇게 밖으로만 놔두면 되겠냐? 이제 집에 들어앉아서 애나 봐라. 저 이 회사 들어가려고 고등학교 때부터 목표로 삼은 거예요. 대학교 다녔을 때도 학점 관리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유찬이 때문이라면 시터 구해볼게요. 내가 당신 부하 직원인 거 아무렇지 않다니까 왜 그래? 그냥 좋게 생각하면 안 될까? 나 정말 회사에서 잘하고 끝까지 가고 싶어서 그래. 내가 일 욕심 많은 거 당신도 알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해줘. 부탁할게. 넌 욕심이 왜 이렇게 많니? 우리 아들이 그거 하나 부탁한 걸 못 들어줘? 여자가 결혼을 했으면 가정에 제일 충실해야지. 꼭 네 욕심 다 챙기면서 살래? 너 진짜 너무하다. 그거 우리 아들 바보 만드는 거야. 긴 말 안 할 테니까 당장 회사 그만둬. 그리고 어디 남의 집 귀한 손주를 남의 손에 키운대? 이제 네가 엄마 노릇하면서 집에서 남편 뒷바라지 할 때야. 당장 때려치워. 남편과 시어머니가 퇴사를 권유했을 때 싫었지만 예전부터 제가 생각했던 가정이란 가장 평온하고 행복한 것을 꿈꿨기 때문에 일을 그만두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동안 쌓아온 커리어가 너무 아깝고 속상했지만 아들과 가정을 위해서라면 이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는 헛헛한 마음과 속상함을 뒤로한 채 가정을 위해서 그것이 맞는 줄 알고 회사를 그만두었고 회사를 그만두니 아들이
참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잘한 결정이었구나라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생각 많이 해봤는데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 가정이 평안해야 나도 행복하지. 내가 퇴사해서 당신 마음이 편해진다면 그렇게 할게. 그래, 잘 생각했어. 유찬이도 엄청 좋아할 거야. 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마음 먹었을 때 당장 내일이라도 퇴사하자. 이제야 말이 좀 통하는구나. 그래, 여자야 남자 뒷바라지하고 아이 보는 게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지. 잘 생각했어. 여자가 잘나서 뭘 한다고? 남자 머리 꼭대기 위에 앉기밖에 더 하겠어? 그래, 잘 생각했다. 진즉 그만뒀어야 하는 것을. 이제라도 간둔다고 하니까 된 거죠 뭐. 이제 상급자가 아니니 비교도 안 당하고 나야 뭐 훨씬 나아졌지. 여하튼 잘 생각했어. 쇳불도 당김에 빼랬다고 회사를 바로 퇴사했고 회사에선 극구 말렸지만 가정이 정말 중요했기에 내린 결정이었어요. 그렇게 퇴사를 했고 전 아이를 돌보며 남편을 뒷바라지했어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출산 후 3개월 제외하고는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은 단조롭고 어색했지만 우리 가정을 위해서라면 이 길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전 어느덧 살림만 하는 삶에 익숙해졌고 가정을 위해 열심히 뒷바라지하고 있을 때 남편은 뭘 하는지 오히려 밖으로만 나돌았어요. 저더런 가정을 위해서 일까지 그만두라고 했던 사람이 본인은 제가 그만두자 매번 회식한다, 회사 야근한다 라는 핑계로 밖으로만 겉돌기 시작했고 제가 생각했던 가정과는 멀어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자 내일도 찾지 않은 채 오로지 가정에만 열중하며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내가 그 회사를 아는데 무슨 그렇게 야근이 많아? 유찬이 학교에 부모 참관 수업 있잖아. 그거 아빠의 날이라서 아빠가 가야 돼. 이날 연차 쓰고 아이 학교에 가야 할 것 같은데 괜찮아? 유찬이도 엄청 기대하고 있어. 아빠랑 같이 학교에서 뭐 한다고 하니까. 내가 시간이 어딨냐? 그리고 갑자기 말도 없이 연차를 어떻게 마음대로 써? 아무리 오래 다녔다지만 생각이 있는 거야? 너 회사 그만두더니 아주 감을 잃었구나. 이래서 살림만 하는 여자랑은 말이 안 통한다니까. 맞벌이에서 외벌이가 됐는데 내가 야근도 하고 더 열심히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래야 이 가정을 먹여 살리지. 학교는 못 가니까 네가 대신 가던가 해. 아빠 참관 수업인데 어떻게 내가 가? 유찬이가 아빠 없는 애도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일을 그만두라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살림만 해서 말이 안 통해? 당신 진짜 너무한다. 이러려고 나보고 집에 들어앉으라고 한 거야? 양심이 있긴 해? 이 정도로 네가 집에만 있을 줄 알았냐? 그래도 중간중간 아르바이트 하면서 살림의 보탬이라도 될 줄 알았지. 무슨 회사에서 팀장까지 한 애가 그렇게 몰라 세상을? 요즘에 외벌이로 가능한 시대냐고. 네가 아르바이트라도 해야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남편을 보고 어이가 없었답니다. 그렇게 남도 아니고 그렇다고 애틋하지도 않은 어찌 보면 평범한 부부로 지내고 있었어요. 남편이 밖으로 나돌기 시작한 게 이상하긴 했지만 허튼 짓 할 사람이라곤 생각하지도 않았죠. 간혹 차가운 말투, 저에게 따뜻한 시선 한번 주지 않았지만 아이 아빠로서 양심에 버금가는 짓을 하진 않을 거라 믿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조금이라도 우려했던 것이 맞아 떨어지고 말았어요. 우연히 퇴사했던 회사 동료를 만나 점심을 먹었는데 그 동료가 저에게 해준 말이 가관이었어요. 남편은 제가 회사를 그만둔 시점부터 여자를 만나고 있었고 같은 회사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저한테 회사를 그만두라고 종용을 한 것이었어요. 본인들이 마음껏 연애를 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대놓고 동료가 말해주는데도 믿기가 힘들었습니다. 아니, 믿지 않으려고 했어요. 내가 선택한 가정이 이렇게 무너질 리 없다고 정말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거 언니한테 말할까 말까 했는데 회사에서 암암리에 다 아는 소문이야. 근데 언니 남편, 언니 꼬셔놓고 어떻게 이렇게 뒤통수를 칠 수 있어? 이제 회사에 소문나도 본인은 상관없다 이거지 뭐. 언니가 회사 그만뒀으니까 이런 식으로 귀에 들어갈 줄 몰랐나? 하여튼 언니도 잘 알아보는 게 좋을 거야. 그러니까 회사를 왜 관둬? 언니가 보통 에이스야? 이래서 여자도 일을 해야 돼. 언니가 얼마나 잘 나갔어. 근데 이게 뭐야? 내가 다 안타깝다 정말. 어쩔 거야 이제. 확실한 거야? 고마워. 이런 말 하기까지 어려웠을 텐데 내가 좀 알아볼게. 정확한 건 자세히 알아봐야 할 것 같으니까. 그래도 아직 확정짓진 말아줘. 유찬 아빠 다정하진 않아도 아이 보기 부끄러운 짓 할 사람은 아닐 거라 정말 믿고 있거든. 동료의 말을 듣고 그 다음 날부터 남편을 의심했어요. 정확한 건 내 눈으로 확인해야 믿어질 것 같은 마음이었고, 그래서 남편의 뒤를 쫓았어요. 핸드폰을 확인한 결과 남편은 역시나 외도를 하고 있는 것이 맞았고 마음이 부서질 듯 아파왔습니다. 난 가정을 위해 내 커리어도 포기했는데 그럴 동안 이 사람은 이렇게 뒤에서 미래를 즐기며 나를 기만하고 있었구나 하고 말이죠. 동시에 아들 얼굴이 스쳐 지나가면서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게 아파했는지 정말 그날 눈이 퉁퉁 불도록 울었던 것 같아요. 당신 나한테 할 말 없어? 나 다 알고 있어. 김민아 씨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거. 김민아 씨면 우리 회사 직원이잖아. 근데 어떻게 나랑 같이 다니던 회사에서 회사 여직원이랑 바람을 피울 수 있어? 당신이 그러고도 유찬이 아빠라고 할 수 있어? 난 이 가정을 위해 내 커리어까지 포기하면서 참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날 기만해? 아니 유찬이도 기만한 거나 마찬가지지. 남자들 원래 한 번씩 이렇게 바람 피우고 하는 거야. 그리고 몰랐으면 어쩔 수 없었지만 이제 알았다니 유감이네. 너한테 사과라도 하길 바라는 거야? 미안한데 나 그 여자 사랑해. 유찬이한텐 미안하지만 너한텐 별로 안 미안해. 남녀 사이가 다 그런 거 아니야? 뭐? 진짜 너무한다. 네가 인간이니? 그래, 어디 한번 그렇게 뻔뻔하게 나와봐. 네가 아는 사랑 다 박살내 줄 거니까. 그리고 이혼 꿈도 꾸지 마. 당신이 바람 피우는 거 아닌 이상 나 절대 당신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없으니까. 유책 배우자는 당신이야. 이거 다 알고도 나랑 살 수 있겠어? 깔끔하게 이혼하자. 이제 사랑하지도 않는데 아까운 인생 애만 보고 살 수 없잖아. 남편은 뻔뻔하게도 저한테 이혼을 요구했고 아이한텐 미안한 일이지만 저한텐 미안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사랑은 제가 아니고 남녀 사이가 다 이런 거 아니냐며 저에게 철면피를 깔고 말을 했죠. 억장이 무너졌지만
아들에겐 행복한 가정이었음을 잘 알았기 때문에 저 역시 이 가정을 깰 용기가 없었어요. 이 가정을 깬다면 저의 모든 것이 깨지는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뻔뻔한 남편에게 참교육을 하고 싶었지만 사실상 이혼이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참기만 했습니다. 제가 그럴수록 남편은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했고 어느새 시어머니까지 합세하여 저에게 이혼을 종용했어요. 그냥 이혼해 달라고. 너 왜 이렇게 진절머리 나게 구냐? 어린애 아니잖아. 너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 붙들고 살고 싶니? 얘가 왜 이렇게 즐겨? 우리 아들 새 출발한다는데 네가 왜 앞길을 막는 거야? 얘기 들어보니까 그 여자애네 집이 좀 사는 모양이던데. 유찬이도 우리가 건사할 거니까 너만 빠져주면 돼. 너 하나 희생하면 다 행복해지는 거라고. 네가 유찬이 데려가면 뭘 해줄 수 있니? 그래도 집안 빵빵한 새엄마가 케어해주는 게 낫지. 넌 지금 직장 신지도 오래됐잖아. 뭐라고요? 내가 누구들 때문에 일을 그만뒀는데 이제 와서 나만 빠지라는 건데? 나 절대 못 빠져요. 그리고 이혼해도 유찬이 내가 데려갈 거니까 그리 알아요. 뻔뻔하게 유책 배우자임에도 아이까지 뺏으려고 해? 정말 뻔뻔한 인간들이네요. 유찬이 위해서 뭐가 옳은 건지 잘 생각해. 네가 지금 사회 나가서 뭘 할 수 있겠어? 유찬이한테 다 해주는 엄마가 낫지. 꿈 깨요. 나 이혼 절대 못 해주니까. 어디 한번 상간 남녀 어디까지 가는지 내 눈으로 지켜볼 테니까 사랑을 하든 뭘 하든 알아서 해. 시댁은 염치라곤 눈곱만큼도 없었어요. 본인들이 일을 그만두게 하고 이혼까지 요구하는 꼴을 보니 정말 참을 수가 없었지만 어렸을 때 내가 꿈꿔왔던 가정이 있었기에 차마 포기가 되지 않았죠. 끝끝내 이혼을 해주지 않겠다고 하자 남편은 이제 숨기지 않고 바람을 피웠고 대놓고 외박하는 일이 잦아졌어요. 그리고 더욱 참을 수 없는 건 아이한테까지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엄마, 나 오늘 아빠랑 아줌마랑 놀이동산 가기로 했다. 엄마가 김밥이랑 맛있는 것 좀 많이 싸주세요. 가서 먹을 거야. 아줌마? 무슨 아줌마 말하는 거야? 그리고 오늘 학교를 가야지. 무슨 놀이동산을 간다는 거야? 아빠가 그러자고 하셔? 아빠랑 친한 친구랬어. 지난번에 학교에도 나 데리러 오고 피자도 사주고 오늘은 같이 놀이동산 가는 거야. 나도 그 아줌마 너무 좋아. 맛있는 거 엄청 많이 사주고 다음번에 만나면 포켓몬스터 장난감 세트랑 옷도 사준다고 했어. 남편은 뻔뻔하게 외도를 하는 여자를 아들에게 칭그럽시고 소개해줬고 아들은 같이 밥도 먹고 이번에 놀이동산까지 같이 가기로 했다며 해맑게 말해주었어요. 이 얘기를 들으니 제가 이악 물고 참아왔던 가정이 붕괴되는 느낌이 들면서 이제는 남편과 끝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 이상 아이에게 혼란은 줄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남편에게 이혼을 해주겠다고 하니 남편은 그 어떤 때보다 기뻐하면서 당장 끝을 내자고 했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뻔뻔하게 아들에 대한 친권 양육권을 주장하였죠. 결혼하기 전 그렇게 나만 바라보겠다고 했던 남편 어디 갔나 싶으면서 현타가 제대로 오더라고요. 제가 알던 사람과는 정말 정반대의 괴물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 남자에게 제 아들을 맡길 수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싸워야 했어요.
그래, 이혼하자. 내가 뭐 때문에 이 가정을 지키는지 모르겠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줄게. 이혼해. 유찬인 내가 키울 거야. 미쳤어? 네가 경제적 능력이 뭐가 있어서 유찬이를 데려간다는 거야? 유찬이 내가 키워. 내 핏줄인데 어디 가당키나 해? 네가 무슨 낯짝으로 애를 키운다고 해. 절대 안 돼. 유찬인 너같이 뻔뻔한 인간 아래에서 키우게 할 순 없단 말이야. 그럼 소송해야지. 경제적으로 능력도 없는 게 아이를 키우겠다고? 절대 안 돼. 내 핏줄 내가 키울 거니 그리 알아. 너 유책 배우자야. 네가 뻔뻔하게 소송하잔 말이 나오니? 하긴 뻔뻔하니 바람도 피우고 대놓고 이혼도 요구하지. 남편은 아이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을 본인이 가져가겠다고 요구했고 전 아이만은 절대 포기할 수 없었어요. 남편과 계속되는 법정 싸움 끝에 남편은 저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인 위자료 3천만 원을 주어야 했고 그 뒤 양육권과 친권 소송을 다시 이어갔어요. 물론 이 가정을 파탄낸 상간녀에게도 소송을 걸었어요. 그럼에도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내 가정이 깨졌기 때문이에요. 본인이 가정 잘못 돌본 걸 가지고 나한테 책임 전가하는 꼴이란 아주 우습네요. 그러게 남편 관리를 애초에 잘했어야죠. 양심도 없네. 남의 가정 파탄 내놓고 나보고 남편 관리를 잘했어야 한다고? 도덕적이지 못한 둘이 비정상이지 내 탓을 해? 너 얼마나 잘 사는지 보자. 너랑 유찬 아빠 내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볼 거야. 남의 눈에 피눈물 내고 잘 사는지. 참, 한때는 잘 나가는 회사 팀장님까지 했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된 거 보니 안타깝네요. 대리님은 제가 잘 챙길게요. 팀장님은 본인이나 잘 돌봐요. 어디 그게 사람 꼴입니까? 많이 초췌해지셨네. 그렇게 잘 나가던 분이. 절대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그래, 어디 한번 마음껏 짓거려봐. 마지막에 결국 누가 웃는지 보자. 너 지금은 네가 이긴 거 같지? 두고 봐. 울게 될 날이 있을 거야. 상간녀는 저에게 위자료를 주면서까지 저렇게 말을 하며 단단히 약을 올렸죠. 하지만 아이만을 생각하기로 했기 때문에 무시했어요. 그러던 중 남편은 저에게 하나 제안을 하더라고요. 위자료 3천만 원을 주지 않는 대신 아이를 친권과 양육권을 주겠다고 말했어요. 결국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했던 것도 남편은 저에게 위자료를 주지 않으려고 애초에 밑밥을 깔아둔 거였어요. 제가 아이만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걸 잘 아는 남편은 법정 싸움 없이 친권과 양육권을 넘겨준다고 하면서 절 회유했죠. 어쩜 사람이 그럴 수 있나 싶다가도 그래도 아들을 쉽게 데려올 수 있음에 답답하지만 모든 걸 감내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너한테 줄 위자료 차라리 안 주고 네가 애 데려가. 나 돈 없는 거 알잖아. 내가 3천만 원이 어디 있냐? 그냥 애 네가 키워. 뻔뻔한 인간. 3천만 원 때문에 애를 포기해? 그래, 넌 그런 인간이었지. 애만 깨끗하게 데려갈 수 있다면 그깟 돈 안 받아도 돼. 뭐 나중에 네가 딴소리 할 것 같으니까 너무 빈손으로 보내긴 그렇고 그 엄마네 집에 있는 화병 있지? 꽤 오래된 골동품이거든. 그거 하나 가져가라. 나중에 빈손으로 나왔다고 억울해하지 말고 그거라도 얻어가. 그거면 우리 사이 끝인 거다. 넌 결국 위자료를 주지 않는 게 목적이었지.
너란 놈이 아이 아빠라는 게 참 유찬이가 불쌍하다. 너는 분리수거도 안 될 놈이야. 남편은 위자료 3천만 원 대신 시댁이 있는 화병을 골동품이라며 주었어요. 솔직히 너무 가소로워 그것도 받지 않으려 했지만 어쩌다 보니 아들과 함께 같이 챙겨 나오게 되었죠. 그리고 전 이악 물고 다짐했어요. 예전의 제 모습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리고 우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절대 남부럽지 않게 키우겠다고 말이에요. 아들과 따로 나와 살며 있는 대로 제 능력을 가지고 여러 회사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고 일은 오래 쉬었지만 그래도 마침내 원하는 회사에 취직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회사에 잘 적응해 가고 있던 어느 날 회사에서 친해진 동료 언니가 저희 집에 놀러와 집 구경을 하던 날이었어요. 어머, 이 화병 뭐야? 내가 유물 이런 거에 관심이 많거든. 이거 꽤 값나가 보이는데? 혹시 의뢰 같은 거 해봤어? 에이, 아니에요. 전 남편이 위자료랍시고 준 건데 아마 몇만 원짜리나 아님 몇천 원짜리겠죠. 그냥 버리기도 뭐해서 가지고 있어요. 뭐 계속 보니까 나름 집안 인테리어도 되는 것 같고. 왜요? 언니가 봤을 때 뭐 있는 거 같은 거예요? 내 말 한번 믿어봐. 문이랑 아래 새겨진 모양까지 내가 역사학과 나왔잖아. 모양이 심상치가 않아서 그래. 한번 의뢰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어차피 밑져야 본전이잖니. 한번 내 말대로 해봐. 이거 진짜 보통이 아닌 것 같아. 회사 언니의 말에 믿져야 본전이니 남편이 위자료로 준 골동품 의뢰를 맡기게 되었고 전 그야말로 그 덕분에 앉은 자리에서 인생 역전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3천만 원을 주기 싫어 저에게 던진 화병은 그야말로 신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빗살무늬 톡이었고 완전 유물이었기 때문에 전 그걸 박물관에 넘겨 큰돈을 만질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인생 역전이었죠. 그 일이 있고 나서 남편과 아이의 면접 교섭일이 있었고 그날 아들을 남편에게 데려다 주려고 잠시 만났었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제 비위와 심기를 거스르며 한참을 절 약 올리더라고요. 참고로 그 면접날도 상간녀와 함께 나타났고요. 와, 신수 좋아 보인다. 뭐 이혼하니까 살만하나 봐. 위자료 없어도 살만은 하지. 이제 와서 하는 말인데 그깟 화병 왜 가져가냐? 나 같으면 소송을 하더라도 위자료 무조건 받아냈을 텐데. 아, 하긴 이젠 되돌릴 수 없지. 그나저나 넌 눈이 삐었냐? 내가 위자료 대신 준 그 화병 딱 봐도 3,000원짜린데 그걸 위자료랍시고 가져가는 너도 참 수준 알만하다. 뭐? 이게 또 심기를 긁네. 너야말로 그게 3,000원으로 보이디? 그걸 고이 보관만 해둔 네 엄마랑 네 수준도 알만하다. 전 그 얘기를 끝으로 아들을 데려다 준 뒤 제가 뽑은 슈퍼카에 올랐습니다. 남편은 제 옆에 슈퍼카가 있었지만 차마 그것이 제 것인 줄 몰랐었죠. 제가 차에 올라타자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렌트를 했냐며 말을 더듬으며 물어봤어요. 아니, 너 차 렌트하고 다니냐? 유찬이한테 일 다닌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아무리 렌트라지만 너무 센 거 아니야? 나한테 이혼당하고 충격으로 머리가 해가닥 돈 건지. 주제 파악 못하고 네가 이런 차가 가당키나 하냐? 그리고 아까 한 말은 뭔 말이야? 말 그대로야. 3천만 원 주기 싫어서
3,000원짜리 화병인 줄 알고 준 그 골통품? 알고 보니 억소리 나는 유물이었지 뭐냐? 덕분에 내 인생 활짝 폈어. 차도 뽑고 집도 이사 갔는데 얘기 못 들었니? 하여튼 고맙다. 너랑 이혼하고 내 신수 헌해줬으니. 뭐? 억소리? 말도 안 돼. 그럼 우리 돈이지. 우리가 그것도 모르고 너한테 넘긴 건데. 어떻게 너만 팔자를 피냐?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하니? 이미 끝난 것을. 아, 네 상간녀 돈 많다며? 그 돈으로 먹고 살아. 그럼 되잖아? 제 말이 끝나자 남편은 통곡을 하였어요. 피도 눈물도 없을 것 같던 나쁜 인간은 돈 앞에서 눈물을 지으며 제발 돌려달라고 애원하였어요. 순식간에 구질구질한 모습을 보이는 남편을 보니 웃음이 나왔는데 그 모습을 본 상간녀도 정이 떨어졌는지 남편만 두고 이별을 통보한 뒤 자리를 떠버렸어요. 남편의 순간적인 모습으로 사랑하던 상간녀까지 잃고 만 것이었죠. 하지만 남편은 돈 앞에서 사랑이고 뭐고 없는 듯이 상간녀가 가도 신경 한번 쓰지 않으며 저에게 다시 태도가 돌변한 모습을 보였어요. 사실 생각해보니까 조강지 쳐버리고 아들까지 외면하면서 살고 싶진 않더라. 그리고 그 골동품은 원래 우리 엄마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다시 잘해보자. 아마 결말이 이러려고 내가 그 골동품을 준 게 아닐까? 생각해보면 부부의 연이라는 게 이렇게 끊어지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아쉬워서 그래. 유찬이 생각해서 한 번만이라도 봐주면 안 될까? 내가 잘하도록 할게. 돈 앞에서 사랑도 뭐도 없구나. 그렇게 사랑한다던 네 상간녀가 너 못 만나겠다고 가버렸는데도 나한테 이러고 싶니? 그깟 돈이 뭐길래 너도 참 알만하다. 내가 왜 진작 네 수준을 몰랐을까?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었던 거지. 그래도 네 덕분에 남은 생 우리 유찬이랑 엄청 편하게 살 수 있게 됐으니 고맙다고 해야 할까? 분리수거 안 될 인간도 거르고 내 인생 활짝 펴고. 끝까지 너 혼자 잘 살겠다 이거지? 안 되겠다. 내가 너한테 준 골동품 다시 반환해 올 거야. 그런 줄 알아. 좋은 말로 안 통하지? 마음대로 해봐. 내가 너랑 이혼할 때 그 모습인 줄 아니? 이젠 능력되겠다. 빵빵한 변호사들 선임할 거니까 어디 마음대로 해. 남편은 역시나 위자료 반환 청구 소송을 저에게 걸었어요. 돈에 눈이 멀어 모든 걸 다 뺏겠다는 심보로 말이에요. 전 국내에서 날고 긴다 하는 변호사들을 선임해 남편과 법적 공방을 벌이게 되었답니다. 3자까지 진행된 법정 싸움에서 다행히 남편은 패하고 말았고 전 승소를 했어요. 제 돈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게 되었고 이제 완전히 남편과의 모든 것이 끝이 났어요. 이럴 수는 없는 거다. 어떻게 모든 걸 다 너한테 뺏길 수가 있어? 하물며 손자까지. 너 그거 당장 못 가져와? 아줌마, 정신 차려. 유찬이 당신들이 버린 거잖아. 위자료 주기 싫어서 애 데려가래 놓고 이제 와서 뺏겼다니. 웃긴다. 이제 와서 모든 거 잃고 나니까 핏줄이 당겨?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손 주고 자식이고 팽개쳤으면서 가스로운 인간들. 법적 처벌만 없었으면 당신도 지금 나한테 머리털 다 뜯겼어. 알아?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나. 반성 좀 해. 그래도 너 그것 때문에 보상 많이 받았다며. 법정에서는 내가 패지만 양심상 나한테 뭐라도 떨어뜨려 줘야 하는 거 아니냐? 내가 많은 걸 바라냐고.
나 1억만 해줘. 그거면 돼. 그럼 다신 너 안 찾아올게. 네가 유찬이 만나지 말라면 안 만날 거야. 또 유찬이 가지고 거래하니? 인간 같지도 않은 놈아?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넌 진짜 갱생 불가다. 그냥 평생 그렇게 루저처럼 살아. 그 나이 먹도록 회사에서 진급도 못하고 말년 대리 주제에 지가 엄청 잘난 줄 알지? 그지 깽깽이 같은 놈. 뭐? 만년 대리? 이게 또 내 자격지심을 건드네. 그래, 넌 돈 있고 팔 잡혔다 이거지? 아, 억울해. 그건 다 내 거란 말이야. 평생 남 탓하고 그렇게 살렴. 어쩌다 내 눈이 삐어 너 같은 것을 만났지만 그래도 인생 공부라 생각할게. 잘 살아. 참 길고 긴 싸움이었고 이혼 소송에 양육권 다툼 그리고 이젠 위자료 반환 청구 소송까지. 한때는 참 사랑했던 사람이었지만 결말은 이렇게 끝이 났죠. 시어머니와 남편은 법정 싸움에서 패하자 악을 쓰면서 울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에게 돈을 절대로 뜯어낼 수 없다는 걸 직감했는지 다시 만나던 상간녀에게 울며불며 매달렸고 상간녀는 받아주지 않았죠. 그리곤 이 모든 게 상간녀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했는지 남편은 회사에서 상간녀의 실체를 폭로하겠다고 하며 상간녀와 또다시 진흙탕 싸움을 시작했어요. 회사에선 그 모습을 보고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상간녀와 남편을 해고 처리했다고 동료가 말해주었죠. 그들만의 그 모습을 보고 그동안 모든 서름이 다 해소되는 것 같아 참 기뻤답니다. 이제야 모든 게 제자리로 온 것 같았거든요. 너 내가 나중에 보자고 했지? 이제 회사도 잃고 네 경력에 어디 들어가겠니? 이미 업계엔 너 상간녀로 낙인 찍혀서 들어갈 회사도 마땅치 않을 거야.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네. 너네 집이 아무리 부자라도 너같이 양심 없는 딸 좋으시겠니? 가만 안 둬. 대리님이랑 팀장님 때문에 내 인생 다 망가졌어요. 내가 왜 유부남을 꼬셔가지고 이따위 낙인이 찍혀? 꼴 좋지 뭐. 지팔 직권이란 말이 있단다. 네 팔자 네가 꼰 거지. 누가 등 떠밀었니? 너 정상적인 남자 만나 시집 가려고 해도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그 남자 찾아가서 너 때문에 내 가정 파탄 났다고 다 소문낼 거니까 정상적으로 살아갈 생각 마.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나 우리 아들이 벌써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고등학교쯤 되자 모든 걸 다 아는지 어느 날은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지 못했던 건 아닐까 하고 마음이 많이 아팠답니다. 할머니랑 아빠 다신 보고 싶지 않아. 엄마한테 그렇게 상처 준 사람들인데 내가 봐서 뭐해? 어렸을 땐 몰랐지만 이젠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으니까 아빠한테도 얘기 전해줘. 아님 내가 할까? 이제 그냥 엄마랑만 행복하게 살래. 그게 낫지. 그래도 아빠인데 안 봐도 되겠어? 네 뜻이 그러면 그렇게 해도 좋아. 대신 언제든 마음 바뀌면 엄마한테 얘기해줘. 중학교 초반까진 아빠와 면접을 하다가 아들이 큰 지금은 따로 아빠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 완전히 연락하지 않아요. 아이한테 얘기하진 않았지만 아무래도 본인이랑 돈과 저울질했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아빠와 할머니에게 큰 실망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사실 이 부분이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나만 받으면 되는 상처를 우리 아들이 받은 건 아닌가 해서요. 간혹가다 시어머니께서 아들을 보고 싶어 연락이 오시지만
그마저도 차단을 하니 이젠 연락도 안 오셔요. 핏줄도 잃고 돈도 잃고 아들도 이혼남이 된 시어머니 인생이었고 남편 또한 모든 걸 잃은 호라비가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더 큰 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가끔 생각하지만 사랑하는 아들 평생 보지 못하는 것과 그렇게 좋아하는 돈을 저에게 뺏긴 것이 남편에겐 가장 큰 벌인 것 같아요. 참 그 시절 어떻게 살았나 싶은 마음이 드는 하루예요. 얼른이 기분 털어버리고 오늘은 맛있는 것을 먹으며 힐링해야겠어요. 여러분, 무거울 수도 있는 제 글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그 사람들의 행동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빠져나온 것만도 다행이라며 두 번 다시 엮이지 않길 바라고 있어요.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사람들이 한 식구였다는 게 너무 소름이 끼치네요. 저는 시댁 집안의 맏며느리였고 밑에 2명의 동서가 있었죠. 그런데 저 혼자 시댁 생활을 할 때의 대우와 시동생들이 결혼을 해서 시모는 2명의 며느리를 두게 되자 언제부터인가 저는 대우 자체를 해주지 않았어요. 당연히 서운한 감정이 들 수밖에 없었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두 동서의 집안은 꽤 잘 사는 집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동서가 시댁에 오는 날이면 시모의 양손은 선물로 가득했었습니다. 두 동서가 시집 올 때도 억대 혼수를 해왔었고 시모의 입은 찢어졌었죠. 둘째 시동생이 먼저 결혼을 했었고 둘째 동서의 소개로 셋째 시동생까지 결혼을 하게 된 터라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라서 그런지 두 동서는 상당히 친했었어요. 그래서인진 몰라도 시댁에 모임이 있을 때 저를 따돌리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어쩔 수 없이 시댁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이유는 일단 남편이 시댁에서 살길 원했었어요. 회사에서도 근무를 하지만 집에서도 처리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새로 살림을 꾸리길 원하지 않았었어요. 결혼할 당시만 해도 시모가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기 때문에 거부감이 없었고 저는 친정 부모님들도 오래전에 사고로 두 분 다 돌아가셔서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크게 상관없다 판단했었죠. 그래서 시댁에서 살기 시작했고 북적거리며 사람 사는 느낌이 들어 나쁘지 않게 받아들이며 결혼 생활을 보냈었는데 동서들이 들어오면서부터 제 삶은 바뀌게 되었죠. 처음에 둘째 동서가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만 해도 큰 문제는 없었어요. 제가 먼저 며느리로 들어온 만큼 집안에 대해 많은 것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들을 가르쳐주며 시댁에 올 때만도 집안일을 같이 거들어주길 바랬었어요. 며느리로서 당연히 해야 할 것들이었죠. 그런데 셋째 동서가 들어오면서부터 상황은 180도 달라져 버렸습니다. 항상 저에게 살갑게 웃던 둘째 동서가 친분이 있는 셋째 동서가 며느리로 들어오면서 저를 따돌리며 시모와의 갈등을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딱 봐도 둘째 동서가 시댁 집안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것처럼 보였지만 저는 완만하게 지내는 걸 원했었기 때문에 좋게 대화로 풀어나가려 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와 셋째 동서의 행동은 날이 가면 갈수록 지나칠 정도로 안 좋은 상황을 만들어가며 불화를 키우게 되었네요. 둘째 동서는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야? 원래 이런 성격이었어? 내가 좋게 얘기했잖아. 그래도 이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하기 싫어도 해야 될 일이 있는 거라고.
그동안 나 혼자서 감당하는 게 힘들었어도 묵묵히 해왔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다르잖아? 동서네가 결혼하면서 입이 더 늘어난 만큼 혼자서 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잠깐 할머님 병시중 좀 들고 있을 때 저녁 준비 좀 하고 있으라는 게 그렇게 싫었어? 어떻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핸드폰만 만지고 있어? 뭐부터 해야 할지 몰라서요. 그리고 저는 요리에 워낙 관심이 없어서 칼을 잡고 싶지 않아요. 오늘 네일 받고 왔는데 제 고운 손에 흠집이 나잖아요. 그냥 나가서 대충 한 끼 때우면 되는 거지. 굳이 집에서 음식 만들어 먹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형님은 매일 음식하는 거 귀찮지도 않으세요? 제가 봤을 때 집에서 해먹는 게 돈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러지 말고 그냥 밖에 나가서 먹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어머님도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셨어요. 제가 살 테니까 이러지 말고 나가서 먹어요. 동서, 내가 뭐라고 그랬어? 집에서 음식을 해서 먹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줬었잖아. 할머님께서 거동도 못 하시고 누워만 계시니까 외부 음식은 소화가 안 돼서 집에서 직접 음식을 만들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했었는데 내 말 못 들었어? 그랬어요?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래도 어떻게 맨날 집에서 풀만 뜯고 살아요? 그럼 형님은 그냥 집에서 드세요. 저도 밖에 나가서 먹는 게 훨씬 편할 것 같아요. 전부 다 큰형님 생각해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설거지도 형님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어머님도 나가서 먹는 거 좋다고 하셨으니 저는 그럼 나갈 준비할게요. 그럼 형님도 나오실 거죠? 어차피 할머님 많이 드시지도 못하시고 한 끼 굶는다고 세상 떠나시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세요? 얼른 옷 챙겨 입으세요. 더 늦어지기 전에 서둘러 나가야죠. 어머님, 저희 나가서 외식하기로 했어요. 그래? 그거 잘 됐네. 나도 맨날 집에서 저녁 한 끼 먹는 거 불만이 없거든. 그런데 처음보다 식당에 갈 건 아니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 사람은 집에 남아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얘 첫째야. 그냥 너는 남는 게 좋겠다. 주방에 벌려놓은 것도 있고 어머님 식사도 챙겨드리는 게 마음이 편하지 않겠니? 그럼 그렇게 알고 있을 테니까 너는 집에 남아 있거라. 시댁 식구들과 동서들은 외식하자는 말에 모두 서둘러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편도 시모의 뒤를 따라 나서려고 신발을 신고 있길래 남편에게 외식하고 올 거냐고 물어보니 본인도 집밥은 먹고 싶지 않다며 술이나 한잔하고 오겠다면서 서둘러 밖으로 나가버렸네요. 시끌벅적했던 집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저는 안중에도 없었네요. 어차피 할머님을 챙겨드려야 했기 때문에 평소처럼 저녁 식사를 준비한 뒤에 누워 계신 할머님을 일으켜드리고 간단하게 준비한 저녁 식사를 가지고 방으로 들어가 한술 떠드렸어요. 밖의 상황을 전부 다 듣고 계셨는지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해서 하시길래 제 마음이 불편한 것보다 집에 있는 게 훨씬 속 편하다며 웃어드렸습니다. 그렇게 할머님 식사를 끝낸 후 집에서 애들까지 저녁을 먹인 뒤 씻기고 재우고 그제서야 한숨 돌리려 소파에 앉아 쉬려고 하는데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가 버렸는지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시댁 식구들과 동서들이 줄지어 들어왔네요. 다들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많이 취해서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들을 바라보고 있던 저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둘째 동서가 소파에 털썩 앉아 저에게 술 좀 깨게
꿀물 좀 타오라고 명령을 하기 시작했어요. 형님, 저만 먹자고 하는 것도 아닌데 너무 노려보신다. 꿀물 하나 타주는 게 그렇게 서운했어요? 어머님, 이거 어쩌죠? 저희는 외식하고 왔는데 형님은 집안일에서 기분이 많이 상하셨나 봐요. 꿀물 하나 타달라고 한마디 한 걸 가지고 저를 노려보고 있네요. 그래도 너는 멀쩡하니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나도 목이 타들어가고 있으니까 이왕 하는 거 애들 거 전부 준비해서 내오거라. 그리고 우리는 가족 아니니? 서로가 상황에 맞게 움직이면 되는 건데 뭐가 그리 불만이 많아서 인상을 쓰고 있는 거야? 둘째랑 셋째 며느리가 너랑 같아? 애들은 손님이나 마찬가지잖아. 멀리서 왔으니까 당연히 대접해줘야지. 내가 항상 얘기했지. 큰애 너는 내 딸이나 마찬가지라고. 딸이랑 며느리는 다른 거다. 우리가 지낸 세월이 몇 년인데 아직도 시애미 마음을 모르는 거야? 옛날에는 알아서 눈치껏 행동하더니만 밑에 동서 들어왔다고 벌써부터 일 시켜 먹을 생각만 하고 있네. 그런 식으로 나오면 집안 불화만 만드는 거야. 네가 한 번이라도 움직이면 그게 집안을 화목하게 만든다는 걸 잊지 말거라. 그러니까 얼른 가서 꿀물 좀 내오거라. 애들 속 다 뒤집어지겠다. 너희들이 이해해라. 요즘 큰애가 많이 힘든가 보다. 그러고 보니 형님은 아무 조건 없이 어머님 집에 그냥 들어와 얹혀 사는 거 아니에요? 몸만 들어와서 편하게 살고 있다면서요. 제가 술김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 어머님한테 명품 혼수 넣어드리느라 꽤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형님은 어머님이 딸처럼 생각하신다고 혼수품도 안 받으셨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럼 당연히 그만큼 몸으로 때워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저희는 혼수를 명품으로 해드려서 거의 억대가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럼 이 정도 대우는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제 말이 틀렸으면 한마디 해보시죠. 제가 형님이었다면 어머님이 딸처럼 생각해 주시는 것만도 감사할 것 같네요. 그냥 입만 닫고 있었어도 쓸데없는 말은 듣지는 않지. 내가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겠다. 엄마, 저는 그냥 먼저 들어가 잘게요. 왜 들어가? 그네가 꿀물 타주는 거 먹고 들어가라. 아침에 일어나면 속 뒤집어진다. 얘, 뭐하고 있어? 빨리 움직이지 않고. 두 동서가 시집 올 때 억대의 명품 혼수를 해왔다며 시댁에 올 때마다 그에 맞는 대접을 받길 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모는 저를 딸처럼 생각한다고 하지만 말로만 딸이지 무상으로 집안일 해주는 가정부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다들 술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과 상대하고 싶지 않아 꿀물을 타서 건네주었어요. 그렇게 다들 각자의 방으로 들어간 뒤에 저도 지친 몸을 이끌며 눈을 붙이려 방문을 열고 들어가려 하는데 남편이 베개랑 이불을 저에게 던져주면서 다른 데서 자라는 충격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저를 대하는 남편의 태도가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걸 느끼고 있었지만 제 얼굴에 베개와 이불을 던진 건 상상도 못한 일이라 너무 당황스러웠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아무리 술에 취해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라 해도 아내한테 대하는 남편의 태도는 분명 잘못된 거였죠. 그런데 너무 늦은 저녁이었고 큰일을 만들고 싶지 않아 나중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았어요. 결국 굳게 닫힌 문을 다시 열고 들어가기에는 저 또한 상처가 컸기 때문에 베개와 이불을 들고 할머님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네요.
그래도 언제나 저를 한결같이 대해주신 할머님은 옆자리를 내어주셨고 제가 고생하고 있다는 거에 항상 고마워해 주셨어요. 거실에서의 상황을 전부 다 듣고 계셨는지 저에게 많은 위로의 말을 해주셨고 할머님과 꽤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눈 뒤에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집안이 난리가 나고 말았어요. 시모가 할머님과 제가 자고 있는 방문을 활짝 열더니 저에게 소리치며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상황이라 잠도 덜 깬 상태로 몸을 일으켰는데 시모의 한마디에 남편과 저를 결혼시킨 이유를 확실하게 알 수 있었고 아침부터 잠도 덜 깬 상태에서 서운한 마음을 감출 수 없어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말았네요. 너 언제까지 자고 있을 거야? 아침 준비 안 하니? 애들 속 쓰린다고 난린데 눈치껏 행동해서 오늘 같은 날은 일찍 일어나 해장국이라도 준비해놔야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시애미보다 늦게 일어날 수가 있어? 그리고 너는 왜 여기에서 자고 있는 거야? 하는 꼴이 이 모양이니 내 아들이 너를 좋아하겠니?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제발 잘 좀 하자. 내 입에서 험한 말 안 나오게 알아서 움직이면 아무 일 없는데 너는 어떻게 된 애가 눈을 뜰 때부터 눈을 감을 때까지 한 번도 욕을 안 먹는 날이 없어? 애들 곧 나가야 한다니까 서둘러 해장국 만들고 밥 한 술이라도 뜨게 하고 보내거라. 맨날 잔소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네가 하지. 왜 잘 자고 있는 애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어제 너희들 술 먹고 들어와서 늦게까지 수발든 거 몰라? 얘가 가정부도 아니고 똑같이 며느리인데 왜 차별을 주는 건데? 술 먹고 들어온 게 무슨 벼슬이라도 되는 거야? 어디서 지금 내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앞에서 소리를 질러? 내가 조금만 기력이 있었더라도 너는 벌써 머리채 뜯겼어. 아직까지 이분 살아 계신 것 보니 세상 떠날 날 아직 한참 멀었나 봐요. 어머님도 첫째한테 수발받고 살고 계시면서 저한테 큰소리 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모시고 살아주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죠. 쓸데없이 참견하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숨죽이고 계세요. 한 번만 더 제 일에 참견하신다면 그냥 밖으로 내쫓아 버릴 거예요. 시모는 집안이 떠나갈 정도로 저에게 소리치며 해장국을 서둘러 준비하길 원했고 저는 험악해진 분위기를 가라앉히려 서둘러 음식 준비를 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정신없이 아침을 준비하자 그제서야 고개를 내밀고 방에서 나온 시동생 내외들은 자연스럽게 밥상에 앉아 타들어가는 속을 해장국으로 달랬습니다. 남편도 전날에 저에게 했던 행동은 기억도 나지 않는지 해장국을 들이켰고 단 한 사람도 저에게 고맙다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살면서 따돌림이라곤 한 번도 당해본 적 없던 제가 집안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니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둘째 동서는 어느 정도 배가 찼는지 시모에게 조만간 여행 한번 가자며 대화를 시작했고 가만히 듣고 있던 저는 두 동서의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팔도 유람 여행? 전국을 돌아다니는 여행을 말하는 거니? 돈이 꽤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괜찮겠어? 나는 언제나 가능하지. 그래서 한동안 집을 비워야 할 것 같은데 어머님 집에 안 계셔도 상관없으신 거죠? 신경 쓰이시는 거라도 있으세요? 내가 신경 쓸 일이 뭐가 있겠어? 첫째가 알아서 다 해주는데 나는 그냥
여행만 즐기면 되는 거다. 그래서 언제 출발하는데? 다음 주에 출발할 예정이에요. 어제 말씀드리려 했는데 워낙 정신없어서 잠깐 까먹고 있었네요. 그럼 예정대로 진행하면 되는 거죠? 어차피 형님이 집에 계시니까 어머님은 저희랑 편하게 여행 다녀오시면 되겠어요. 큰 아주버님도 중간에 한번 오실 수 있으시죠? 주말 같을 때 모이면 좋잖아요. 저희는 어머님이랑 먼저 여행하고 있을 테니 아주버님은 주말에 시간 내서 한번 들리세요. 맨날 회사 집 반복하는 것도 지겹잖아요. 이런 게 추억이라고요. 아주버님도 신경 쓸 거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동생들도 주말에 모이기로 했는데 형인 제가 빠지면 되겠어요? 금요일 회사 일 끝나자마자 출발하도록 할게요. 첫째 너는 어차피 애들도 있고 어머님 평수발도 들어야 하니 그냥 집에 있는 게 속 편할 거다.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집 잘 지키고 있거라. 우리가 없는 게 너도 어떻게 보면 휴가 아니니? 이럴 때 쉬지 언제 쉬겠어? 눈치 볼 사람도 없으니 아주 좋겠다. 그러고 보니 제가 형님한테 휴가를 주게 됐네요. 저한테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동서가 어디 있어요? 두 동서는 시모를 모시고 15일간의 긴 여행 계획을 세운 상태였어요. 제가 시댁에서 살림을 하고 있으니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시모는 아무렇지도 않게 저에게 모든 걸 맡기겠다며 서둘러 여행을 떠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렇게 시모는 두 동서들과 팔도 유람 여행을 떠나셨고, 집에 홀로 남겨진 저는 시할머니 병시중을 들며 애들을 돌봤어요. 그런데 남편이 집에 들어올 시간인데 한참의 시간이 지나도 들어올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길래 그래도 남편이라고 걱정이 돼서 틈틈이 전화한 순간 누군가 남편의 전화를 받았고 온몸에 털이 서고 말았습니다. 주변은 상당히 시끄러웠는데 남자들과 여자들이 노래를 부르며 즐겁게 웃고 떠드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수화기를 통해 정체 모를 여자가 저에게 누구냐며 오빠가 술이 너무 많이 취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네요. 그 여자와 한두 번 만난 게 아닌 듯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며 평소보다 술을 더 많이 마셔서 오늘은 근처에서 자고 가야 할 것 같다는 말을 저에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제가 아내라는 말에도 당황하지 않고 지금의 상황을 대충 설명한 여자는 수화기를 끊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이 저를 대했던 행동들에 대해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유흥에 빠져 있으니 제가 눈에 차지 않았을 테고 지긋지긋한 집안에 들어오기 싫었겠죠. 어머님도 여행을 떠나셨고 자유라고 생각했는지 남편은 어머님이 여행을 떠나시자마자 남편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고 남편과의 인연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다고 확신이 들었어요. 결국 그동안에 서러웠던 마음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면서 결국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네요. 제가 괴로워하자 할머님이 제 목소리를 듣고 계셨는지 저를 애타게 부르셨어요. 멈추지 않는 눈물을 쏟아내며 힘겹게 방문을 열자 할머님은 저보고 가까이 오라며 손짓을 하셨고 옆에 앉자마자 할머님은 저를 아무 말 없이 끌어안아 주시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할머님은 이런 집안에 더 이상 붙어 있을 필요 없다며 당장 짐 싸서 나가라고 분노하셨지만 혼자서는 거동도 못하시는 할머님을 두고 떠날 순 없었습니다.
한참 동안 할머님과 진지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의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밤이 새도록 긴 대화를 주고받은 뒤에 제 마음은 더욱더 확신에 차게 되었고, 다음날 남편은 늦은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집으로 들어왔네요. 전날에 얼마나 술을 퍼먹었으면 온몸에서 술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앉아있자 남편은 저를 신경도 안 쓰고 방 안으로 들어가려 하길래 남편을 향해 소리치면서 자리에 앉으라고 불렀습니다. 제 말을 무시하고 방으로 들어가려는 남편에게 이혼하자는 말을 꺼낸 순간 저를 무시하던 남편은 급하게 몸을 돌려 자리에 앉았고 얼굴 표정이 밝아져서는 탁자 위에 놓여있는 서류를 꺼내 확인했어요. 정말이네? 나랑 진짜 이혼해 주는 거냐? 내가 너한테 이 말을 얼마나 듣고 싶었는지 알아? 우리가 솔직히 이게 사는 거냐? 너는 그냥 우리 집의 가정부처럼 지내고 있으니 나도 예전처럼 사랑의 감정이 올라오지도 않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는 거잖아. 어차피 애들도 당신이 데려갈 거지? 배 아파 낳은 자식이니 나보다 당신이 애들 옆에 있어주고 싶을 거 아니야. 양육비는 내가 섭섭하지 않게 챙겨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굳이 시간 내서 애들은 안 보여줘도 돼. 지금 내 몸 하나 끌고 다니는 것도 힘든데 애들 얼굴 볼 시간이 어디 있어? 그럼 여기에 도장 찍으면 되는 건가? 내 도장까지 전부 준비해놨네. 잘 생각했어. 좋은 선택한 거야. 그동안 살면서 지금 당신이 나한테 제일 많은 대화를 한 거 알아? 집에 와서도 한마디 하지 않던 당신이 이혼하자는 한마디에 얼굴 안색도 좋아지고 말수도 많아졌네. 그렇게 행복하니? 나는 당신이랑 결혼해서 단 한 번도 가정을 깨고 싶은 생각 없었고 당신처럼 유흥에 빠져 살지도 않았어. 내가 살면서 제일 후회한 건 당신을 만나 결혼한 거야. 우리 다시는 볼 일 없었으면 좋겠다. 나도 마찬가지야. 당신 만나서 나는 행복했었는 줄 알아? 다시 볼 일 없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내일 짐 싸서 나갈 거지? 합의 이혼이니까 나머지 재산이나 위자료는 내가 알아서 처리해 줄게. 너무 걱정하지 마. 서운하지 않게 해결해 줄 테니까. 결국 남편과 저는 다음날 이혼 처리를 하게 되었고 이 사실을 시모에게 알리자 팔도 유람을 떠난 시모는 부랴부랴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곤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려서는 저에게 소리치며 화를 내면서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저희들끼리 이혼을 결정했다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네요. 저는 대꾸하지 않고 묵묵히 짐을 싼 뒤에 애들과 함께 현관문을 나가려는데 갑자기 제 팔을 붙잡으시더니 충격적인 한마디를 뱉으셨어요. 방에서 나오지 못하고 계신 시할머님도 모셔가라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붙이고 계셨네요. 오랜 기간 제가 보살펴 드렸기 때문에 시모는 더 이상 할머님을 돌봐드리지 못한다는 게 결정적 이유였어요. 그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할머님을 제가 모시고 가라고요? 저는 더 이상 아무 연관 없는 사람인 거 모르세요? 그이랑 이혼을 했는데 제가 왜 할머님 병시중을 해드려야 하는 건데요? 차라리 그럴 거면 요양원에 모시면 되잖아요. 요양원에 보내는 것도 얼마나 귀찮은 일인지 아니? 마무리를 잘하고 가야지. 네가 요양원을 보내던 끼고 살던 알아서 하거라. 어차피 오래 못 버티셔. 나중에 세상 떠나시면 어머님 앞으로 태워있는 재산 내가 너한테 일부 떼어줄 테니 그때까지만 모시고 있어라. 나 지금 팔도 유람하다가
너 때문에 중간에 내려왔잖아. 나는 절대 방 안에 계신 어머님 수발 들어줄 생각 없다. 형님, 지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저희가 형님 때문에 계획한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고요. 여행 다녀온다니까 그렇게 배가 아프셨어요? 며칠 됐다고 이렇게 무책임한 행동을 하실 수 있으신 거죠? 전부 다 제자리로 돌려놓으세요. 내일이 제일 중요한 여행 코스인데 형님 때문에 문제 생기면 손해배상 청구할 거니까 이혼하신다는 말 당장 물으세요. 내가 이혼하는 것까지 동서들 눈치를 봐야 하는 거야? 너희들이 할머님 돌봐드리면 되겠네. 이참에 할머님 모시고 여행 가면 되겠어. 나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거든? 한 번만 더 내 앞길 막으면 나도 그냥 넘어가진 않을 거야. 시모는 제가 현관문을 나서려 하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셨는지 제 머리채를 붙잡아 패대기 치셨어요. 현관문 밖으로 나가려면 무조건 할머님을 모시고 나가라는 시모의 말에 저는 작은 방문을 열었고 휠체어를 타고 계신 할머님을 밖으로 모시고 나왔습니다. 너희들 뜻은 내가 잘 알았다. 근데 너는 지금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집이 누구 건지 모르고 있니? 내 소유인데 내가 왜 나가야 하는 거지? 나를 모시기 싫다고 했으니 나도 이제 너희들이 필요가 없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거라. 노인네가 입만 살아가지고 어차피 세상 떠나시면 어머님이 가지고 계신 재산 전부 제 거가 되는 거 모르세요? 부양을 포기한 사람한테 재산 분할권은 없다는 거 모르셨나 봐요. 그리고 그동안 어머님이 할머님을 보살펴 드린 적 없으시잖아요.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할 때 제가 들어와서 살게 됐으니 어머님은 그동안 손가락 하나 까딱하시지 않았잖아요. 할머님은 결정하셨어요. 전 재산을 저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네요. 그리고 어머님이 저에게 하셨던 말들 전부 녹음도 해놨기 때문에 법적으로 소송을 걸으셔도 소용없으세요.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으신데요. 아직 할머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게 아니세요. 살아 계시기 때문에 소유하고 계신 재산은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으시다는 거 모르셨나요? 이 집의 소유권은 저로 되어 있고 할머님께서 가지고 계신 건물들도 저로 옮겨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이제 제 집에서 나가주시죠. 2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소유권이 변경이 된 등기를 본 시모와 동서들은 눈이 뒤집혔고 말도 안 된다며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할머님이 가지고 계신 재산은 이미 저에게 다 넘어온 상태였죠. 시모는 할머님이 세상 떠나시면 자연스럽게 재산은 시모의 소유가 되니 모시고 산다고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할머님을 모신 건 저였기 때문에 모든 재산을 저에게 증여하셨어요. 결국 시모는 나가지 않겠다고 난리를 쳤지만 법적으로 집의 소유권이 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들은 집에서 나가줘야 한다고 저희 손을 들어줬습니다. 갑작스럽게 상황이 전개가 되면서 시댁 식구들은 저와 할머님을 상대로 소송 중에 있습니다. 할머님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죠. 하지만 1차 법정에서는 할머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재산의 소유권을 시모와 그 자식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저희 손을 들어주었지만 시모는 현재 항소한 상태입니다. 할머님은 저에게 남은 재산을 전부 다 넘겨주실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시집 식구들을 상대로 보란듯이 고개를 들고 살아가길 바라시네요. 시모는 1차 법정에서 패소하자
저와 좋은 방향으로 조율을 하려고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중이네요. 그리고 남편도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며 재결합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 주워 담을 수 없는 걸 알면서 사람들이 왜 이리 미련한지 모르겠네요. 둘째, 셋째 동서들은 시모가 받을 재산이 없다는 걸 알게 되자 괜히 본인들에게 손 벌릴까봐 현재 시모를 만나주지도 않는 상황이고 서방님들과도 사이가 틀어져 가정의 위기까지 찾아온 상태라고 합니다. 시모는 제가 제자리로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걸 바로 잡을 수 있다고 그동안 딸처럼 생각했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며 예전으로 돌아가길 원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을 것 같네요. 그동안 받았던 할머님과 제가 받았던 상처, 그 사람들에게 똑같이 돌려주고 싶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